안녕하세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7월에 첫 방송을 시작했는데 8월이 지나 어느덧 8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요. 2023년이 시작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이 코앞이라니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저번 주에 이어 이번 주도 소마미술관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에 나와 있는 작가와 작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프닝 곡에 이어 들어보실 첫 번째 곡은요. 우디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입니다. 첫 번째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행복해졌어. 널 사랑한다 말할 수 있어서 하늘에 감사해. 네 번의 계절을 너와 함께 할게. 평생도록 더 오래도록 더 영원토록. 음악처럼 꿈처럼 매일 새롭게 사랑을 주고 싶어.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기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한 걸음 어둡지 않게 내가 널 비춰줄게. 지금처럼 곁에 있어주면 돼. 언제나. 사막에서 꽃을 피우듯 널 만난 건 기적인 걸. 설레임이 사라지더라도 이 사랑을 지켜줄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너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조금만 더 천천히 흘러가기. 어떤 날엔 웃게 해줄게. 좋은 날엔 더 안아줄게. 슬픈 날엔 그냥 울어도 돼. 내가 더 노력할게. 허물 없이 지내다가도 힘든 날엔 말없이 기댈 수 있게. 언제나 네 곁에 내가 서 있을게.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저번에 장옥진 작가의 작품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되었는데 장옥진 작가의 작품인 무제 1986년도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초가집 안에 소뚜껑도 보이고 도란도란 앉아있는 가족들과 앞쪽에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까만 메리제인 구두를 신은 작가의 딸이 보입니다. 구석구석 섬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나는 심플하다 라고 자신의 그림과 삶을 소개한 장옥진 작가는 평소 이 작품을 마음에 든다고 말하면서 선뜻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물 받으신 장옥진 작가님의 지인분들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런 따뜻하고 귀여운 작품이 집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니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장옥진 작가의 동학사 가는 길 1977년도 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서 간결하게 그려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담겨 있을 것은 다 담겨 있습니다. 가운데에 우뚝 솟아있는 빨간 해, 그리고 하늘, 그리고 산과 나무, 옆에 논밭길 사이에 서 있는 뭔가 빨간 보따리를 든 것 같은 사람, 아주 정겹고 귀엽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장옥진 작가는 소와 나무, 가족들을 그린 작품이 많은데 아이가 그린 것 같은 소박함과 순수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작품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장옥진 작가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박수근 작가입니다. 박수근 작가 하면은 국민화가라는 타이틀이 생각나시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이 어울리는 화가입니다. 작가 박수근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린 화가, 그리고 독학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한국의 대표적인 화가, 죽은 다음 유명해져 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화가,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그림값이 비싼 화가. 2014년 탄생 100주년을 맞은 화가 박수근에게는 이 밖에도 국민화가, 민족화가, 민중화가, 서민화가라는 말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내년에 작고 50주년을 맞는 그에게는 한국적인 화가라는 말이 가장 어울립니다. 단순화된 선과 구도, 회백색의 화강암과 같은 질감으로 우리의 토속적인 미감과 우리네 정서를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박수근의 유화작품 빨래터는 2007년 서울 경매에서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어 국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에서 호당 가격이 2억 9,917만 원으로 가장 높았던 화가도 바로 박수근입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 작품이 팔리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생계를 위해 쌀 한 돼 값에 겨우 작품을 팔아야 했던 작가입니다. 그는 누구나 꿈꾸는 개인 전시회 한 번 갖지 못했습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 그는 독학으로 자기 화풍을 일궈냈고 어떤 시류나 유파에 휩쓸리지 않았으며 오로지 화가로만 살아온 우리 시대의 올곧은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작가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야 합니다. 박수근은 일제감정기에 태어나 31살 때 해병을 맞았으나 곧바로 분단의 시련을 겪어야 했고 6.25 전쟁이 일어나 공산 치하에서 혼자 남하했다가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등 험난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와 겨우 서울 창신동에 둥지를 틀었으나 당시 생활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전후 서울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인네들은 노상에 좌판을 벌였고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거리에 나와 쉬거나 놀았습니다.
시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존 경쟁을 벌였던 시대입니다. 이들과 함께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작가 박수근은 노상과 장터의 사람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화폭에 담아냈습니다. 그가 그리고자 한 대상은 가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네 소박한 일상과 인정이 서린 삶의 정경이었습니다. 박수근은 혼자 힘으로 그림 공부를 해서 작가가 되었고 모진 세파와 온갖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독특한 그림 세계를 일구어낸 불굴의 화가로 평가받습니다. 생전에 박수근은 미술계의 중심에서 이름 한번 크게 날려본 일 없는 평범한 화가였고 50평생 가난과 싸우다 병으로 세상을 떠난 외로운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혼신의 열정으로 화폭에 새겨놓은 1950년대부터 60년대의 우리네 정경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석처럼 빛을 발하는 한국의 값진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박수근은 1914년 2월 21일 강원도 양구 읍내의 정름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한 부유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으나 7살에 아버지가 광산업에 손댔다가 실패한 데다 홍수로 전단마저 물에 잠겨 급속히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해 양구 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가 그림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는데요. 1963년에 학생잡지 학원 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박수근은 당시를 다음과 같이 떠올렸습니다. 보통 학교에 입학했는데 미술 시간이 어찌도 좋았는지 몰라요. 제일 처음 선생님께서 크레용 그림을 보여주실 때 즐거웠던 마음은 지금껏 잊혀지지 않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 공부는커녕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와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와야 했고 맷돌에 밀을 갈아 수제비를 끓여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틈틈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수근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서 밀레와 같은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림 그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의 화가 장 프루스와 밀레는 농부 화가로 불릴 만큼 농촌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작품 만종이 대표작으로 꼽힙니다. 들일을 하다가 교회의 저녁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하는 농부 부부의 모습을 그린 작품 만종을 도판으로 본 어린 박수근은 종교적 심성으로 인간을 사랑한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겠다고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상급학교 진학을 못하고 화가의 꿈도 접어야 할 처지에서 박수근은 담임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의 격려와 지원으로 독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일본 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박수근은 스승도 없이 혼자 그림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박수근을 위대한 화가로 키운 것은 이 시기였습니다. 소년 박수근은 산으로 들로 다니며 스케치를 하고 농가에서 일하는 아낙네와 나물 뜯는 소녀들을 수채화로 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품어준 양구에서 그림의 기초를 다지면서 우리의 토속적인 미감과 정서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박수근은 18살이 되던 1932년 조선미술전람회의 이른 봄에 농가를 그린 수채화 작품 봄이 오다를 출품하여 입선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선전은 일제감정기에 조선 총독부가 개최한 미술작품 공모전으로 1922년부터 1944년까지 23년간 매년 열렸는데 여기서 입선을 하면 화가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미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18세 청년 박수근이 조선인은 뽑히기 어려운 이 등용문을 통과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밀레 같은 화가가 되겠다는 꿈이 이루어졌고 평생 화가로 살아갈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설렘도 잠깐. 1933년부터 연이어 3차례 낙선의 쓴맛을 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있어 어려운 살림을 도맡다 보니 그림에 집중하지 못한 탓이었기 때문입니다. 21살에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뜨고 아버지는 늘어난 빚더미로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박수근은 홀로 춘천으로 옮겨 혹독한 시련을 겪으면서도 그림 그리기에 정진하여 마침내 1936년 제15회 선전에서 수채화 작품 일하는 여인으로 2번째로 입선하게 됩니다. 아기를 등에 업고 절구질하는 농촌 아낙네를 그린 작품 일하는 여인은 그가 평생 추구한 우리네 삶의 정경의 첫 장이었습니다. 작가 박수근에 대해서는 나눌 이야기가 정말 많은데요. 여기서 잠깐 쉬고 2번째 곡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2번째 곡으로 들어보실 곡은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두 번째로 들어보신 곡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입니다. 작가 박수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하자면요. 박수근은 오로지 그림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내 김복순의 뒷바라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박수근이 김복순을 만난 곳은 양구 북쪽에 있는 금성에서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금성면은 38선이 가로놓여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 지역입니다. 이 마을에서 두 집안은 서로 이웃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김복순은 금성 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춘천 공립여학교에 진학해 1939년 졸업을 하고 귀향한 터였고, 춘천에서 그림 공부를 하던 박수근은 아버지가 재혼해 살고 있는 금성집에 왔다가 윗집 처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박수근은 빨래터에 가서 복순을 자세히 보고 아내로 맞이하기로 마음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순의 집안에선 춘천의 의사 집안 아들과 약혼을 서둘렀습니다. 이 일로 아들이 몸져 눕자 박수근의 아버지가 윗집으로 건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병신이요 뭐요. 우리를 가난하다고 업신여기지 마시오. 우리 아들이 죽으면 당신 딸은 좋을 게 뭐요. 하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복순의 아버지는 딸을 불러 가만히 생각하니 남의 집 장남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니. 그러니 아랫집으로 시집갈 생각을 가져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승낙을 받은 박수근은 경성으로 올라가 약혼 예물을 준비하는 틈에 편지를 써서 금성으로 보냈습니다. 마지막 대목에 박수근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승낙하셔서 나와 결혼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편지 내용이 정말 소박하고 담담하고 진심이 잘 느껴지죠. 정말 감동적인 프로포즈 편지 같습니다. 둘은 1940년 2월 10일 금성 감리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 김복순은 박수근과 고락을 같이 한 세월들을 일기체로 기록했습니다. 박수근은 사후 여러 평가와 연구가 있었지만 아내의 일기만큼 진솔한 기록이 없었기에 자주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결혼하고 3일째 되던 날 우리는 금강산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의 그 사흘 동안 그이는 하모니카로 반주를 하고 나는 그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일이 꿈결같이만 느껴진다. 그 후부터 그이는 선전 작품을 그리기 시작했다. 나는 몇 시간씩 그이 그림의 모델이 되어주곤 했다. 그때 내가 모델을 한 건 주로 망질, 맷돌 돌리는 일을 하는 여인이었다. 처음 모델을 하는 거라 참으로 힘이 들었으나 나는 하나님께 이 작품이 잘 그려져서 선전에 낙선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곤 했다. 아내분의 일기에서 정말 남편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고 소박하고 진실된 그런 일기여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 것 같네요. 결혼 3개월 만에 박수근은 평안남도 도청 사회와 서기로 취직이 되어 혼자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수근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었던 춘천의 도청 사회과장이던 일본인 미키시가 평양으로 전근을 가며 박수근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얼마 안 되어 아내와 합류한 박수근의 평양 생활은 오랜만에 안락했으며 화가로서도 성숙한 시기였습니다. 휴일이면 평양의 화가들과 어울려 스케치를 나갔고 일본 유학파들인 최영림, 장리석, 황유엽 등과 함께
주호회라는 그룹을 만들어 1944년까지 매년 동인전을 열었습니다. 이듬해인 1941년 박수근은 작품 맷돌질을 하는 여인을 제20회 선전에 출품하여 입선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그 당시 아내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삭이 된 몸으로 나는 맷돌질하는 여인 역의 모델로 온종일 앉았다가 저녁 때 일어서려면 다리가 온통 마비가 된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럴 때면 몹시 미안한 표정으로 그이는 이제 이 작품이 선전에 당선만 되면 당신도 보람을 느낄 거요 하며 위로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내 김복순의 일기가 있어서 작품이 그려졌던 그 당시에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어서 재미난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이 선전에 입선이 되었으니 부부는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듬해 봄에 첫 아들 성소를 낳자 박수근은 아내와 아들 성소를 모델로 한 작품 모자를 제21회 선전에 출품하여 입선했고 22회 선전에서도 아내를 그린 작품 실을 뽑는 여인으로 또다시 입선했습니다. 그러나 군국주의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식민지 조선에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1944년 장녀 인숙을 낳아 가정은 행복했으나 전시체제의 사정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폭격이 평양에도 미치게 되자 박수근은 아내와 어린 남매를 금성 본가로 피신시키고 또다시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평양에서 홀로 해방을 맞은 박수근은 도청을 그만두고 금성으로 돌아와 금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금성은 공산치하여서 기독교 신자인 박수근은 요시철 인물로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1947년 차남 성남을 얻었으나 이듬해 장남 성소를 뇌염으로 잃는 아픔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박수근은 가족들과 금성에서 몇 실리 떨어진 시골로 피신을 했습니다. 유엔군의 후퇴로 생명까지 위태로워지자 박수근은 가족들을 남겨놓은 채 홀로 남아해야만 했습니다. 졸지에 이산가족이 된 데다 전쟁통에 2살배기 3남, 성인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큰딸 박인숙 씨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6.25 전쟁에 났을 때 아버지가 인민군에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해 먼저 이남으로 내려갔어요. 어머니는 38선 근처에서 기회를 엿보다 가족과 함께 극적으로 월남했습니다. 수원의 수용소에서 지냈는데 어머니가 트럭에 몰래 숨어서 서울로 들어가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때 장교로 있던 외삼촌이 지프를 보내줘 우리 가족 모두가 상신동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재회를 했어요. 당시를 기록한 아내 김복순의 일기를 보면 북한을 탈출해 남편과 다시 만나기까지의 과정은 생사의 기로였습니다. 2아이를 데리고 사선을 넘어 탈출을 감행한 아내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남편이 서울 창신동 친정 동생 집에 있다는 소식을 듣지만 전시라서 한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노량진 한강변에 자갈을 깨는 노역에 나간 아내는 한강을 건너는 증명서를 어렵사리 구해 서울로 들어가 갖은 고생 끝에 남편을 만났고 이후 가족끼리도 재회했습니다. 일사후퇴 당시 피난지 군산에서 부두 노동으로 연명했던 박수근에게는 꿈만 같은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아내 김복순 씨의 내조와 아이들을 지키는 모성애가 결합해서 이 가족이 끈끈하게 연결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가족은 만났으나 전쟁 중에 생계가 막막하자 박수근은 화가 이상우가 운영하던 해화동 화방을 통해 헐값으로 그림을 팔아 연명하던 중에 미군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미군 PX는 미군 주둔 지역에 설치한 슈퍼마켓 형태의 매점으로 6.25 전쟁 당시 지금의 신세계백화점 건물에 있었습니다. 초상화를 그리던 PX 시절의 일화는 박완서의 소설 남옥으로 픽션화되어 가려져 있던 화가 박수근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은 박완서가 남옥의 주제가 된 박수근의 대표작 나무와 두 여인을 묘사한 대목입니다. 나무 옆을 두 여인이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은 서성대고 짐을 인 한 여인은 총총히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칸방에서 본 한 발 속의 고목.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김장철 쏘스리 바람에 떠는 나목. 이제 막 마지막 낙엽을 끝낸 김장철 나목이기에 봄은 아직 멀건만 그 수심의 봄의 향기가 애달도록 절실하다. 미군 PX에서 근근히 모은 돈으로 박수근은 창신동에 작은 집 한 칸을 마련했고 전쟁과 피난으로 놓았던 붓을 다시 잡게 되었습니다. 판잣집이었지만 박수근에게는 가족이 모여 사는 보금자리이자 창작의 산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곡 한 곡 듣고 저희는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나에겐 우리가 지금 1순위야 안전한 유리병을 핑계로 바람을 가둬둔 것 같지만 기억나 그날의 우리가 잡았던 그 손엔 말이야 설레임보다 커다란 믿음이 담겨서 웃음을 줬지만 울음이 날 것도 같아서 소중한 건 언제나 두려움이니까 문을 열면 들리던 목소리 너로 인 해변에 있던 따뜻한 공기 여전히 자신 없지만 안녕히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숨 쉴 테니 여긴 서로의 끝이 아닌 새로운 길 모퉁이 익숙함에 진심을 속이지 말자 하나 둘 추억이 떠오르면 많이 많이 그리워할 거야 고맙어요 그래도 이제는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 솔직히 두렵기도 하지만 노력은 우리에게 정답이 아니라서 마지막 선물은 산뜻한 안녕 저기 사라진 별의 자리 아스라이 하얀 빛 한동안은 꺼내 볼 수 있을 거야 아낌없이 반짝인 시간은 조금씩 곁어져 가더라도 너는 맘에 살아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시간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들어보신 곡은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이어서 작가 박수근의 일대기 및 작품 설명을 계속하자면요. 1953년 7월 휴전이 선포되고 전쟁의 포성이 멎었습니다. 그해 가을에 국전이 다시 열렸는데 국전은 1949년 문교부가 창설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의 약칭이었습니다. 국가가 주도한 미술 공모전으로 6.25 전쟁으로 중단됐다가 제2회 국전이 속개된 것입니다. 박수근은 두 작품을 출품하여 작품 집은 특선, 작품 노상에서는 입선을 했습니다. 이로써 남한의 미술계에서도 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박수근 특유의 소박한 인물과 풍경이 굵고 검은 윤곽선에 황갈색의 색채와 두터운 질감, 명암과 원근이 없는 단순한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0세가 되던 1954년부터는 국전과 함께 대한미술과 협회전에도 출품했습니다. 제3회 국전에 작품 풍경과 작품 절구가, 제4회 국전에서는 작품 오후가, 제5회 국전에서는 작품 나무가 연이어 입선했습니다. 대한미협전에는 1954년 작품 산과 길가에서를 출품했고 55년에는 작품 두 여인, 노상, 풍경 등 3점을 출품하여 이 중 작품 두 여인이 국회 문공위원장상을 수상했습니다. 56년에도 작품 노상과 풍경을 출품하여 안정기를 맞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57년 43세 때 제6회 국전의 백호 대작, 작품 새 여인을 의욕적으로 출품했으나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박수근은 크게 실망했고 술로 시리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초창기부터 파벌과 비리로 얼룩진 국전에서 그는 연줄이 없는 데다 심사위원들을 제치고 해외전 출품 작가로 선정된 것에 대한 오해까지 겹친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도 싹 텄습니다. 다행히도 반도 화랑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소품이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롯데호텔 자리에 당시 국내에서 가장 높은 9층짜리 반도 호텔이 있었고 그 안에 화가 이대원이 운영하는 반도 화랑이 문을 열었습니다. 10호 미만의 작품 20점을 걸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는데 박수근의 작품이 한 달에 2~5점씩 팔렸다고 합니다. 주로 한국에 온 미술인, 미술 애호가들이 그의 작품을 샀는데 그의 그림에서 한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수근의 소품 가격은 당시 $30, $50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골 고객은 미국 대사관 문정관인 그레고리 핸더슨의 부인이었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마갈렛 밀러 여사가 특히 박수근의 그림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밀러 여사는 귀국 후에도 우편을 통해 박수근의 그림을 계속 사주고 화구를 붙여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돈독히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이 시기에 박수근 화풍이 원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뚜렷해졌고 독특한 질감의 표현 방식으로 독자적인 조형성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얻었으며 해외에도 작품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월드하우스 갤러리에서 열린 한국 현대회화전에 작품 모자, 노상, 풍경이 초대 전시되었고 반도화랑 청설의 중심 역할을 했던 미국인 실리아 짐머맨이 소장했던 작품 노변의 행상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유네스코 미국 위원회 기획의 동서미술전에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미술계에서도 박수근의 작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1959년 그는 국전의 추천 작가가 되어 8회부터 14회까지 매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전에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 그는 조선일보사가 주최한 제3회 현대작가 초대전 작가로 선정되어 작품 봄, 휴녀, 노인과 유동을 출품했습니다. 창의성이 뛰어난 재야 작가들을 초대해 새로운 시대의 미술을 모색하자는 취지의 현대작가 초대전 출품은 박수근의 작품 세계를 관전에서 민전으로 넓히는 기회가 되었지만 한 번으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1962년에는 제11회 국전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서양 화부 공모작들을 심사했고 이해 최고 걸작의 하나로 꼽히는 작품 소와 유동을 출품했습니다. 그러나 심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박수근은 아내에게 다시는 심사를 안 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5.16 이후 제도가 개혁했다고는 하나 국전의 파벌 싸움과 심사 잡음은 가시지 않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의 성격과는 맞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같은 해 주한 미군 공군사령부가 주선한 박수근 특별 초대전이 열렸는데 이때 외국 애호가들이 상당수의 박수근 작품을 소장했다고 합니다. 그중 몇 점이 홍콩 인터내셔널 호텔의 인터하우스에 선을 보여 동양적인 유화라는 매력적인 평을 얻기도 했습니다. 박수근 예술의 전성기는 국전 추천 작가가 된 1959년부터 국전 심사위원을 맡은 1962년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40대 후반으로 작품 활동이 왕성했을 뿐 아니라 주제의 깊이나 표현 기법도 완숙에 이른 시기였습니다. 정확한 연대가 없이 60년대로 표기한 작품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그린 것들로 소재가 정감이 넘치고 화강암 같은 질감의 기법도 최상의 경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현대작가 초대전에 출품한 작품 쉬고 있는 여인, 노인과 유동, 국가 추천작가로 낸 작품 노상의 소녀들, 노인, 농악 등은 크기도 60호에서 100호에 이르는 대작들인데다가 박수근의 무르익은 예술세계와 독창적인 양식을 보여주는 대표작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화단 내 위상과 예술적 평가도 높아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생활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수근에게 전성기는 잠깐에 불과했고 작품에 전념할 한창 나이에 병마가 엄습하고 말았습니다. 일상의 과음이 계속되면서 신장과 간이 나빠져 몸이 부었고 그로 인해 왼쪽 눈에 백내장이 발병했습니다. 치료비가 없어 악화된 뒤에야 백내장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재수술 중에 시신경을 잘라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짙은 안경을 끼게 됐고 한쪽 눈으로만 그림을 그려야만 했습니다. 박수근은 한쪽 눈마저 침침해져가는 악조건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완성한 작품 할아버지와 손자를 생전 마지막으로 제13회 국전에 출품했습니다. 점점 병이 악화되어 복통이 일어나고 소화가 안 돼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진단 결과가 신장염과 간염으로 나왔습니다. 1965년에 접어들면서 박수근은 간경화와 응혈증이 악화되어 4월 초 청량리 위생병원에 입원했으나 회복이 어려워 5월 5일 전농동 집으로 퇴원, 6일 새벽 1시경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어 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생을 마쳤습니다. 화단의 변두리에서 평생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보지 못한 채 51세의 일기로 저 세상으로 떠난 비운의 화가 그가 박수근입니다. 박수근의 유해는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동신교회 묘지에 묻혔다가 2004년 4월 15일 양구의 박수근 미술관으로 옮겨져 고향 동산에 영원히 잠들어 있습니다. 박수근이 세상을 떠난 그 해 아내 김복수는 어렵사리 남편이 남긴 작품 79점을 모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소공동에 있는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박수근 유작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완성한 작품 유동을 그해 10월 16일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제14회 국전에 출품함으로써 고인의 뜻을 기렸다고 합니다. 작가 박수근이 돌아가신 뒤에도 아내 김복수는 유작전을 열고 또 전시에 출품하기까지 이렇게 정말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위하는 마음이 지금까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 박수근을 이야기할 때 아내 김복순 씨를 빠뜨리면 안 되는 이유를 정말 절실히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고 저희 곡 하나 또 듣고 오실 텐데요. 이번에 들어보실 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 듣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가 없는 거리에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떠오르는 너의 모습, 내 살아나는 그리움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사람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어디쯤에 머무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텅 빈 거리 어느새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막다른 길 다달아서 낯익은 벽 기대보며 가로등 속 환히 비춰지는 고백하는 내가 보여. 떠오르는 그때 모습, 내 살아나는 설레임 한 번에 참 잊기 힘든 순간이란 걸 또 한 번 느껴지는 하루. 아직 나를 생각할지 또 그녀도 나를 찾을지 걷다 보면 누가 말해줄 것 같아. 이 거리가 익숙했던 우리 발걸음이 나란했던 그리운 날들 오늘 밤 나를 찾아온다.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친 추억이 반가워.
여기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지식 한 스푼 김민지의 그림 그리는 밤입니다. 방금 듣고 오신 곡은 성시경의 거리에서입니다. 인간이 곧 그의 예술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박수근 그림의 인간상은 박수근이 추구하는 예술관과 일치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박수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이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어린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생전에 박수근은 인터뷰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글로 전해지는 이 말은 어떤 학자나 평론가의 표현보다 박수근의 인간과 예술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수근의 소박하면서도 진정성이 담겨있는 말은 또 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다. 또 나는 나의 고난의 길에서 인내력을 길렀다. 이처럼 박수근의 작품은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자신의 예술론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또 고난의 길에서 인내력을 가지고 일구어낸 보석 같은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아낙네와 노상의 할아버지, 놀이하는 아이들처럼 그가 살았던 시대의 소박한 일상의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작가 박수근에 대해서는 아내분의 일기도 있고 해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번 소마미술관 전시에는 박수근 작가의 작품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 박수근의 작품들 중에서 스케치 작품으로는 작품 노상과 나무와 여인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스케치가 아닌 작품으로는 작품 노상, 대화, 골모간, 초가마을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수근의 스케치부터 작품까지 그가 그리고자 했던 정신과 예술 세계가 그대로 묻어있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셔서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소마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이번 다시보다 한국 근현대 미술전은 8월 27일이 마지막 전시일입니다. 소마미술관의 주소는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번지 올림픽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중교통 중에 지하철로 찾아가시는 분들은 8호선 몽촌토성역 1번 출구 근처에 있고요. 또 9호선 한성백제역 2번 출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화가로 불리는 박수근 작가를 설명하다 보니 오늘 시간이 더 빨리 갔는데요. 다음 주에 소마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의 작품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날게요.